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는 4개월 만입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노 대행은 오후에 대검찰청 간부들을 불러 사의를 밝혔고 대검은 곧바로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노 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떠나는 마당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공판팀과 대검찰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을 냈고 대검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과 의견이 달랐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3차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입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거취 압박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노 대행은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해 왔습니다.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제서 차관으로부터 수사 일정 언급되셨어요? 노 대행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대검 차장에 보임됐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인사 패싱 여파로 사퇴한 뒤 넉 달 넘게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행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받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일축한 건데 논란이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결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항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는 것의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설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7,400억 원으로 산정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사권자가 신중검토 뜻을 밝힌 자체가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도 적지 않아 외압 논란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몰수 보전했다고 알려진 2천억 원대 재산에는 가압류를 추진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라면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는 건 하지 말란 얘기죠. 항소하지 말라. 또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런 책임자들에 대한 좀 책임을 묻는 공수처에 고발도 할 거고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00억 원대 범죄 수익과 손해액뿐 아니라 성남시가 배임으로 피해본 4,800억 원대 손해액도 환수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는 범죄 수익 2,070억 원을 가압류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금액을 최소 4,800억 원대로 확대하고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범죄 수익분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시의 손해배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을 대장동 발전이나 판교 발전에서 시에 또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천억여 원을 원천 무효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고소고발로 항소 포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 3부에서 형사 6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 3부에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며 이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배당된 형사 6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사의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법조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몇 시쯤이었습니까? 오후 5시쯤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대검 부장단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네.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검 대변인실도 즉각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다만 노만석 대행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에 있을 퇴임식에서 밝힐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네, 노만석 대행이 우리 YTN 취재진에게 사의 표명 이유를 좀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의 표명 이후 짧게 전화를 나눴습니다. 사의 표명의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노만석 대행은 논란,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진 항소 포기 논란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참모들의 추가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는지 이것이 사의 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 노 대행이 퇴근길에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게 오후 5시 일과가 거의 끝날 쯤이기 때문에 퇴근길에 입장을 밝힐까 싶어서 저희 취재진들도 대기를 했는데 지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사퇴 이유에 대해서 이제 퇴임할 때 그때 이제 나올 것 같고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좀 전달드리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이 오늘 공지를 통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후 사의 표명에 따른 그 행정적인 절차들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행이 표명한 사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될 그렇겠네요. 예정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대행의 대행이? 지금 현재는 다음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지난 7월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대행 체제로 이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노 대행 오늘 이제 오후 늦게 사의 표명을 하기까지 상당한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노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참모들의 사퇴 요구, 거취 표명 요구가 있자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실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출근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퇴근길에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근길에도 나가서 입장이 있을까? 그리고 거취 표명이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물어봤는데 출근길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일과 중에는 이 업무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업무들을 다시 진행을 하라라고 해서 사퇴를 하지 않는 건가? 예. 이것이 또 다른 거취 표명의 표현인가라고 예. 했지만 결국 일과가 끝날 쯤 오후 5시에 사의 표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레 있을 일정까지 챙겨라. 그렇게 이제 부속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오늘 사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엔 사퇴를 했고. 그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읽힙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할 수 없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상당히 거셌고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현직 부장검사 등 일각에서는 이 노대행이 버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검사장, 대검 참모, 대검 연구관까지 검찰 내부에서 노대행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사실상 이게 검란으로 불릴 만큼 거센 항의였는데 이 고심을 이어간 노대행의 결국 사의 표명도 이 같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결국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 가지고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어떤 논의 과정들이 오갔냐. 네. 이것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됐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검 연구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반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 노대행과 대검에서 함께 일한 적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장관의 뜻을 한 차례 전화로 전달한 적은 있지만 예. 이것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는 법무부가 의견을 전하고 대검은 참고하는 이것이 사실상 비공식적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이 검찰을 둔 혼란, 리더십 대행의 대행 체제에 따른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퇴했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원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김 씨 측이 부인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신문에서 건강 문제를 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압수한 명품들을 법정에 들고 나왔습니다. 6천만 원 넘는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석 점, 그리고 같은 브랜드 구두입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입니다. 흰색 장갑을 끼고 검증을 마친 재판장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흰색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고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사용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를 거쳐 김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2점이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가방 2점은 다른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바꿔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았다고 최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액이 가장 비싼 목걸이를 받은 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씨로부터 목걸이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같은 날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몇 차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재판하는 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를 자택이나 병원에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모의해 허위 진술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된 뒤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황 전 총리는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을 하는 거예요.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완강히 버텨 일단 철수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다시 나선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신의 SNS에 종북 좌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적은 게 특검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역임한 만큼 말과 행동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내란 선동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소환 요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해온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속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툴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두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19일 모두 강제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라는 정부 방침에 각 부처는 전담기구를 꾸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12개의 기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직자의 내란 협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목된 기관은 비상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과 경찰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군인들의 잘잘못을 따져온 군 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별도 TF를 꾸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역은 물론 군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밖에 정부 부처 중에선 계엄 당시 장관들의 처신이 문제가 된 기관들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의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 때 행정안전부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때 법무부 참모들이 당시 행적을 조사받을 거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과 계엄 예비비 쪽지를 받아 논란이 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계엄 당시 미국 측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나 KTV의 계엄 미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는 사적인 자리에서 계엄을 지지하는 등 단순 동조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역할을 한 공직자만 징계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규모가 광범위하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조사 계획에 공직사회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부처별로 연말 연초에 예정됐던 인사도 조사가 끝날 때까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9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을 조사하고 인사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이자 내란몰이 광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을 가리겠다며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한 이튿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돈 없는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식 숙청이라며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는 자충수로 규정했습니다.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시즌2라며 이름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꿔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를 내란으로 몰아넣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생트집 잡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즐거워했다는 공무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다고 사안을 환기했고, 국민의힘은 얼토당토하는 구속영장 청구로 제1야당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부가 공직사회를 정조준하는 모습인데 내란 청산과 내란 몰이,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에 발목을 잡았던 주변 타워가 해체된 이후 매몰된 작업자에 대한 수습 작업이 빨라졌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구조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며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400톤급 대형 크레인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로 다가갑니다. 구조물 상부에 쇠사슬과 고리를 걸어 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최소한 안전이 확보됐지만 구조물이 얼기설기 얽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구조대원들과 구조계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채 잔해 속으로 들어가 수색을 이어갑니다. 사오기 방향에서 구조된 구조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활용해서 상부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작업을 실시를 하고 안정성 확보를 한 후에 진입 및 구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조의 발목을 잡았던 붕괴한 5호기 옆 4,6호기 발파 해체 후 구조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체됐던 수색과 구조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차가운 구조물에 매몰됐던 작업자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구조대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만큼 심리 지원과 건강검진 등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자 가족을 돕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분들을 위해 울산시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의료 지원 등
이번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일주일 넘게 인명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장례 절차와 붕괴 원인 규명, 사고 책임자 처벌 등 완전한 사고 해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70원까지 오르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기업과 가게에 부담을 주는 환율 상승은 우리 증시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47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6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환율이 10원 이상 오르면서 외환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른 것은 미중 무역 갈등 고조로 1,487원까지 올랐던 지난 4월 9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7일 1,460원을 넘었고 3거래일 만에 다시 1,470원까지 오르는 놀라운 기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하면서 달러화는 최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미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고환율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내 내수 기업과 가계 부분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470원까지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속에서도 기관의 9천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는 1% 오른 4,1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하락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2.5% 오른 906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내일 치러집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수험 생활에 마침표를 앞둔 학생들. 시험 주의사항을 새겨듣고 수험표를 확인하며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든 찍으면은 찍는 번호대로 다 맞을 거니까요.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한 뜻을 품고 나선 선배들을 격려하는 경쾌한 북소리가 부담감을 잊게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합격의 결실로 돌아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요로결석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응급실도 간 적 있는데 이런 게 제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일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하루 전날 수험생들은 시험 장소도 미리 방문해 고사장을 살펴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험장에 갈 땐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거나 시험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합니다. 1교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험생은 아침 8시 10분까지는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는 경우 각 지역 경찰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는 응시자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 고3을 비롯해 55만 4천여 명,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다로 더욱 치열한 대입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일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고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일로 기록된 지난해 11월 14일. 아침 기온이 역대 수능일 중 가장 높은 13도 선까지 치솟은 탓에 반소매 차림의 수험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일 아침은 이와 달리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하겠지만 아침에는 내륙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고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수험생분들은 유의하셔야겠고 아침에는 좀 쌀쌀하기 때문에 두터운 옷을 입고 낮에는 특히 실내에서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기온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겹겹이 옷을 입어서 좀 벗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와 오염물질이 뒤엉켜 수도권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미리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제주도 부근 남해상에서는 수능일 이후까지 특보 수준의 높은 물결이 일 수 있어 섬 지역 수험생들이 바닷길을 이용한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수기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 의원님. 네, 지금 뭐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뭐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의 그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진 않았지만 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내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라는 면에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뭐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그 검찰의 그런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규합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를 연루시키고 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유동규, 남욱, 뭐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선고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의 뭐 직접적인 계기는 전혀 개입은 없었다라는 거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을 오히려 부풀리게 하는 국민의힘이 집회도 하고 장외로 나간다 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권 이야기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이제 퇴임식 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YTN 기자들한테는 논란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일반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만석 권한 대행했던 사태는 뭐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역사는 노만석 권한 대행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물론 뭐 검찰총장은 아닙니다만 권한 대행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결국은 정의 수호자로서 공익을 수호하고 범죄자들의 어떤 그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과연 검찰이 그런 어떤 검찰의 본연의 공익 수호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장동 사건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잘 아신 것처럼 지난 2021년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이낙연 당시 이제 그 후보 측에서 이제 고발을 시작해서 거의 뭐 4년 이상 동안 이제 수사하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뭐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던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대장동은 당군 1의 최대 부패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지금 김만배에게 6,100억 원 그리고 남욱에게 한 1,1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김만배에게 추징이 이제 428억만 돼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이제 김만배 수익으로 돌아가서 김만배는 이제 벼락부자,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뭐 민사 이야기 운운하는데 이것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형사상의 특검법상의 배임죄가 지금 무죄로 돼버리면 민사상으로 이 뭐 손해배상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둔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자꾸 선을 끌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항소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들이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단독으로 뭐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항소 포기로 인한 그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여러 이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논하기에는 좀 이제 그 긴 부분 같고요. 일단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내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던 안미연 검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항소 포기는요. 항소 기간 경과하면요. 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네. 노대행이 누워서 안 될 자리에 누웠다. 바람이 불어서 누운 건지 불기 전에 누운 건지 모르겠다. 누워서는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얘기는 이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노대행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근데 저는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때는 정의의 그런 검사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 발언을 100%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오만함의 전제 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실 황제 조사 받고 무혐의했을 때 왜 선택적인 분노를 그때도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직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취소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항소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분노 못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장동혁 지금 당대표죠.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산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검찰은 구형을 100만 원 때렸는데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한 항소를 안 했습니다. 등등 국민의힘의 뭐 조수진 의원, 원의룡, 뭐 지사 등등 박수영 의원 다 항소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검사들의 그동안의 그런 목소리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들이 전체 검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부가 검사팀에 있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2차 수사부가 들어왔는데 지금의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은 2차 수사팀에서의 반발인 것이고요. 1차 수사팀에서는 우리랑은 논의도 하지 않고 패싱당했기 때문에 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그런 결과를 목소리 내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그리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대장동 하면은 다 이재명 뭐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판결문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성호 장관이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을 개입했을 것 같다. 그런 의혹을 갖고 국정감사 뭐 특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주 물만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미연 검사가 했던 말을 이제 곰곰이 이제 짚어보면 이런 거죠. 검찰이 과거에도 권력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알아서 눕기도 했고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신의님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직연 판사가 구속 취소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 그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 받는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1차적으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이제 서울 고검으로 가서 다시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게 있고 회복 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만배 일당의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들을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국민들과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어떤 수익들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눕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누웠다. 이런 어떤 이야기고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이 일부 어떤 뭐 친윤 검사 반발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검사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20명의 검사장이 있는데요. 지금 검사장 중에서 남부지검의 김태훈, 동부지검의 임은정 말고는 18명의 검사장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어떤 그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검의 연구관들조차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어떤 문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친윤 검사들의 일부 반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뭐 현직 부장검사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노만석 대행의 설득이 가치가 없진 않다. 설득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이 현재 놓인 상황, 그리고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일부 검사들도 있고 모든 검사가 지금 반발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하고 노만석 대행의 이제 입장이 갈리고 있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네, 정성호 장관 신중한 검토하라고 한 게 이게 무슨 외압이냐? 그리고 이제 수사 지휘도 없었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성호 장관의 성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뭐 수사 지휘나 본인이 그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중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답변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위증이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 차관이 이제 중앙지검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검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놓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 그 사람들한테는 압력으로 좀 느껴졌을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드러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환수액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일 텐데요. 결국에는 마치 전제가 이게 정말 항소를 했을 때 이 7,815억이라는 그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심에서도 이 배임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엮어서 사실은 논리를 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이 일부에서는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환수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을 때 이런 몰수액들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파장으로 번지는 거는 저 또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로 정부 여당에게는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상당한 반발의 일환으로서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압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차관도 외압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어쨌든 노 대행은 차관으로부터 이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장관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좀 갈리고 있어요. 아니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것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 하는지 저는 정성호 장관에게 요즘 최근에 정말 실망인데 정성호 장관이 몸매가 좀 저렇게 날씬해 보여도 그 옷을 벗으니까 근육량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저 속에 정말 뻔뻔함과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국민이 지금은 이제 뭐 국어 시험을 칩니까? 당연히 항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대검을 통과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항소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도 지휘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비정상적인 수사권 행사를 했다. 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큰 후폭풍과 이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진실은 저는 결국 드러나려 봅니다. 노만석
대행도 처음에는 자기 책임을 했다 하다가 점점 지금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말은 결국은 이제 그 포기를 하지 않으면 지휘권 행사 이런 발동까지도 차관 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진실이 나오게 되면 드러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독으로 과연 이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했겠느냐 이런 점까지도 나중에 큰 문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대행 면직안을 제청하면은 바로 수리하겠다. 그래서 이 수리안은 이제 빨리 지금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자, 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서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제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이요. 이 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법을? 실제로 이 검찰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이라는 걸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보통은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징계 사항이 뭐 감봉, 정직해갖고 6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검찰은 5단계고요. 만약에 파면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 3분의 1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회의에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또 헌재까지 가기 때문에 검사 한 명에 대한 파면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파면이 돼야 사실은 연금 수령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의 징계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또 민주당 발로 나온 것입니다. 예,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틀막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검사들의 어떤 반발이 더 세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저런 어떤 조치, 입법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신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는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세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그런 어떤 취지가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뭐 반발한다는 식으로 검찰을 파면하고 이렇게 되면은 헌법 위반 소지가 대부분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사법시험의 어떤 출신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한 이런 어떤 취지의 입법을 강행하기가 입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입틀막 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대검하고 법무부 앞에서 열었는데 오늘 규모를 보면은 어제보다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탄핵 발언까지 이제 서슴지 않았는데 항소 포기 의혹 덮기 위해서 황교안을 체포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장애 집회나 메시지를 낼 때에는 국민들이 아 정말 그렇지, 옳은 말이지, 그래 국민의힘 잘해.
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할 때부터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이런 이슈들이 없었던 때부터 계속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번 정권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가 얻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정선거론자에다가 지금에 있는 비상계엄, 내란 전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네. 오히려 우원식, 한동훈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까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강성, 어떻게 보면 극단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장동혁 그런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보수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홍 의원님.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지금 불행하고 가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국정 안정성이라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그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그 급기야 비상계엄으로 이제 탄핵까지 됐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가장 최근에 항소 포기를 한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그 언론을 비롯해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지금 이제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페이스북에 그 우원식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것이 어떻게 내란 선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 예. 상식적으로 지금 내란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선동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체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고 이것이 문제될 것인지는 그냥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신병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 군안 대행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굳이 신병을 그렇게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독재로 가는 잘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오늘 이제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제 체포를 하고 오늘 구속영장까지 이제 바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엄 당일날 그 우원식 체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래서 이제 내란 선동 혐의가 이제 지금 적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은? 마치 민주당과 특검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셔서 그거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검은 지금 독립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들은 완전 어록처럼 남아있는 거죠. 난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논리와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에 그런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소환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의 부분들을 본인이 자행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예. 결국에는 이런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렇게 언론에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국민의힘과 보수는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전환길이 떠나니까 황교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장이 발부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그 특검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현재 3대 특검을 추천한 것이 민주당이고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의 저런 표현 정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SNS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내란 선동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정 국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토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입법적인 시도라든지 특검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대표였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서 저는 판가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신 의원님 마지막 발언. 여전히 지금 내란 선전 성동을 하고 있는 황정종 총리를 사실 고소 고발이 됐기 때문에 특검이 움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상계엄령에 대한 두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아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그냥 놔두는 게 과연 그럼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외압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성호 장관 의견은 이진수 차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차관 인사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형사부장과 마약조직 범죄부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뜻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마지막에 뒤집혔고 노 대행은 결정 배경으로 법무부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의견을 전하고 대검은 참고하는 사실상 비공식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안 수사권과도 연결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민해야 했다던 노 대행의 입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설명입니다. 법무부를 대표해 의견을 낸 정성호 장관은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은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간소화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쳐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 검찰수사팀의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 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00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체포된 것도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전혀 다른 표적을 겨누는 상황이라 여야 논의는 나날이 원심력만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전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중간고사에서 단체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학생들의 AI 컨닝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최근 연세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의 한계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대는 해당 시험의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AI가 주로 내놓는 표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수강생 30여 명이 강의실 내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조교들이 컴퓨터를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수강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분반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AI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게 시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독관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핸드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야외 활동 많이 즐기는 계절에 캠핑 나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캠핑용 연료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리에도 쓰이는 고체 연료와 성형수 등인데 발암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9배 넘게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캠핑 중 요리를 위해 또 집에서도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고체 연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8개 중 5개에서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이 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CK코리아의 고체 연료는 성분의 절반이 넘는 56.7%가 메탄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됩니다. 흡입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또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성형숯 제품 13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 성형숯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1mg 이하여야 하는데 9배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비소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신경계 장애, 피부 병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기준 관리가 엄격한 물질입니다. 성형숯 5개 중 1개는 비소 기준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 연월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개선을 권고했고 일부 업체는 교환,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고체 연료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안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혜린, 혜인에 이어 나머지 멤버 3명도 복귀 의사를 알렸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소속사는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5명은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법원은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선고 이후 2주가 채 안 돼 멤버 혜린과 혜인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심사숙고하고 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30분 뒤쯤 나머지 세 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멤버 전원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어도어는 앞서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공지했던 만큼 뉴진스 완전체 활동에 대한 팬들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한이, 다니엘 새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박진홍 씨의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을 포함해 캄보디아 등의 거점을 두고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94억 원에 이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전화금융 사기 등을 벌여온 조직원 5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42명은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입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북언으로 알려진 조선족 총책 A씨가 이끄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와 연예빙자 사기, 검사 사칭 사기, 관공서 납품 사기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0명, 피해액은 94억여 원입니다. 총책은 피해액의 10%가량을 조직원에게 지급했고 피의자들은 9억 5천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죄 수익 약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직을 키우는 데는 신규 조직원 1명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이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들과 연합하여 범행을 하거나 다른 조직의 조직원을 파견 보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배워오기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의자들에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에 범행에 쓸 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처벌을 피하려고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됐었다며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0대 A씨가 지난 3월 캄보디아에 있는 누군가와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고 비행기 이륙 직전에도 영상을 보냅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A씨는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감금당했고 통장까지 빼앗겼다며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장과 달리 A씨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캄보디아 조직에 범행에 쓸 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원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비롯한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 48명을 붙잡아
2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A씨 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허위 신고한 사람 7명도 포함됐습니다. 투자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에 연락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취업 사기 당했다. 취업 사기 당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조직원들한테서 납치 감금돼가지고 내 휴대폰하고 내 계좌가 다 사용됐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통장 유통 조직은 통장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오겠다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통장 대가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통장이 피해자 신고로 지급 정지되면 귀국시켰는데 납치 감금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교육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범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제주와 경북 포항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해류를 타고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드론이 방파제 끝을 시작으로 해안가를 훑으며 지나갑니다. 마약 탐지견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마약 의심 물질을 찾습니다. 해경이 군, 세관과 함께 해안가 마약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포항 해안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3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모두 중국산 차로 포장됐는데 해경은 신종 마약 케타민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해안가에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10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흘러든 마약을 일반인이 만지거나 개봉하면 호흡기로 미세 분말 입자가 흡입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차 포장 형태의 어떤 마약류가 제주를 비롯해서 포항 해안가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조기 회수를 위해서 해안가 합동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해경은 중국이나 동남아 해상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들었거나 마약 조직이 해상에 투기했을 가능성 등을 두고 유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열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굳게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하늘길이 잠시 멈춥니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열차도 천천히 운행하고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내일 영어 듣기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이 소음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65편을 포함해 140편 운항 시간이 조정되는데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금지됩니다.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도 내일 새벽부터 비상운행 체계에 돌입합니다.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첫 열차부터 시험장 입시 시간까지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열차를 점검합니다. 기관사들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천천히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전달받게 됩니다. 코레일 수송대책본부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SR도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 동안 열차를 서행 운전해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수험생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부가 운임 없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찰이 수능일인 내일 전국 고사장 인근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수험생 등의 편의를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 유관단체 관계자 4,6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고사장별 시험지 배송과 답안지의 채점본부 이송 등 시험 전반에 필요한 경호 지원을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9,9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무원을 옥죄는 정책 감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포상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 채찍에 이어 당근을 제시한 거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5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개선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실이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고 내년 상반기엔 아예 감사원법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보복감사를 없애고 새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당직 제도도 개편해 중앙부처는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를 거둔 공직자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계엄에 협조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공직사회 달래기란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100일 내에 추가적인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그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승진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정책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과제 역시 100일 내에 경과를 알리겠다며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란 용어 대신 지방정부란 표현을 쓰며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방정부를 우대하겠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또한 내놨습니다. 지역 자율개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정부 책임자들도 호응했습니다. 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실정에 더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국고보조 사업을 포괄 보조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겪는 역차별 문제 역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고를 보조받는 경우에 서울시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항상 차등 대우를 받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재정 분권과 더불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상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일본의 핵잠 도입 논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내각은 비핵 3원 측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거듭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또다시 언급하며 결국 주변국이 모두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何が新たな次世代の動力として必要かというのは、全固体なのか燃料電池なのかそれとも原子力なのか幅広くその課題と可能性と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含めて議論す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오던 비핵 3원 측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戦略3文書の改定にあたりましては、そ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今後検討を進めていくものであり、現時点で予断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 앞서 취임 초부터 방위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도 비핵 3원 측 유지 여부에 답을 피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今断言すると、これはこのような書きぶりになるということを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비핵 3원 측 가운데 핵 반입 금지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대량 살상 무기 수출 확대 방안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비 경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무인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공중 합동작전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신무기 개발 경쟁이 미중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납고의 문이 열리자 납작한 가오리 모양의 무인기가 출격합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 전자전기로 개량된 젠16D와 합동 공중작전을 펼칩니다. 중국 공군이 창설 76주년을 맞아 내놓은 홍보 영상에서 처음 공개된 장면입니다. 코드명 셴룽 08. 지난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도 등장했던 공격 드론 궁지 11입니다. 최대 2톤에 달하는 무장을 갖추고 1,500km 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임무를 수행합니다. 드론 항모나 상륙함에 탑재할 경우 작전 범위는 미국의 해상 통제선인 제1도련을 뚫고도 남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장면처럼 젠20, 젠16D 등과 유무인 편대를 이룰 경우 공격력은 극대화됩니다. 攻击11由于它的隐身性能非常好，它有可能前出侦察敌情，然后把相关的信息通过数据链发送给隐身的将领。 미국도 차세대 공중 전략의 핵심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념을 수립 중입니다. 지난달 31일과 8월 말엔 AI 무인기 시험 비행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로봇계를 앞세운 지상군 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꿈의 무기로 불리는 레일건 도입 등 미래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해외 기술 인력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 인력의 유입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어떤 기술들은 당신에게 없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며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정책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의 분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초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점쳐졌지만 연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화정책의 경로가 불투명해졌다고 현재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균열은 제롬 파월 연중 의장이 재임한 8년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며 위원들이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노동시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위협이냐를 놓고 갈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마약 밀반입은 그동안 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 이뤄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을 통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밀반입됐습니다. 공항과 세관은 통과했지만 경찰 수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공항을 통과한 여행객 가방을 수색합니다. 입욕제로 개별 포장된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내용물 검사 결과 마약입니다. 케타민이네. 여기 청자색 침전물 생기거든요. 수도권의 한 원룸 마약류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국내 유통책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케타민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나왔습니다. 케타민 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들여온 곳은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 항문에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판매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가나 야산 등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고 일부는 유흥업소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점차 한국이 마약류 유통의 거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마약 수사는 앞서 한 영무원이 역에서 습득한 태블릿 PC에 마약류 밀반입 내용이 담겨 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막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차철남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범행 결과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철남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첨이 안 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년 전 지인에게서 로또 당첨번호 추천 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한국복권연구소라는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말에 500만 원을 내고 3년짜리 회원권을 결제했습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로 다른 분들도 1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등을 꼭 해주겠다. A씨는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대로 3년 동안 매주 로또 20장을 샀지만 5천 원짜리 5등에만 3번 당첨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환급을 요구하자 예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상태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소 직원은 현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보내주며
소송 비용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저희는 200%로 보장해드릴 거예요. A씨가 소송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자 직원은 잠적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홈페이지마저 사라졌습니다. 환불을 2천만 원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 뒤로부터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당첨번호를 맞출 능력도 없이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7억여 원인데 경찰은 공범과 추가 피해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고가 1,900여 건에 달한다며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당첨 보장 이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로또 예측 사이트에서 입은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돈을 추가로 뜯어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병의원 등의 환자를 알선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과 의료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알선책들은 실손보험이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며 환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결제한 진료비 가운데 36억 원을 받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알선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알선 조직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전직 보험 설계사들 위주로 모인 이들은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줄기세포나 백내장 같은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권유하고 병의원 등에 알선한 뒤 진료비의 25%에서 3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관과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광고비나 회원 할인인 것처럼 위장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대표 등 46명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58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137억 원 가운데 3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인맥을 이용하여 1,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알선 조직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브로커들은 인맥을 동원해 환자들을 포섭할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을 올리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상위 직급이 되면 수당도 높여주고 우수 회원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유인책을 써가며 조직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불린 회원 수가 3,000명에 달했는데 일회성에 그치거나 알선에 실패한 경우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과 안과, 산부인과, 한방병원 등 20곳으로 이곳의 의사 18명과 직원 13명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알선 조직원과 의료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26명 전원이 참가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속팀 경기를 마친 이강인과 조규성은 오늘 대표팀에 합류해 비공개로 진행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내년 WBC에 대비한 일본과의 평가전을 위해 도쿄로 출국했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최종 목표는 내년 WBC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성만큼 반드시 승리를 목표로 실전에 가까운 경기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과 문동주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아니요, 그냥 제가 키가 작아서 슈리닝을 입으면 굉장히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사실 한일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떤 실전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게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쿄돔에 대한 기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투구의 내용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좋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좋았나요? 네, 환경은 좋았다. 네, 저는 안 좋았어요. 눈에 띄는 선수가 있어요? 비밀입니다. 네. 또 저희 인터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신경 쓰이는 선수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네, 비밀이 많아요. 프로축구 안양의 한가람이 10월 K리그1에서 가장 멋진 골을 터뜨린 선수로 뽑혔습니다. 한가람은 김천 상무와의 33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시작 47초 만에 빨랫줄 같은 발리슛을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우승 파티를 한 날 외국인 코치가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판협의회는 지난 8일 전북과 대전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전북 타노스 코치가 김우성 주심을 향해 두 눈을 찢는 동양인 비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북 구단 측은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앞으로 프로연맹에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로 당구 PBA 투어 하이원 챔피언십에서 스페인 3쿠션의 전설 다니엘 산체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산체스는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베트남의 마민검을 세트스코어 4대2로 누르고 PBA 통산 2승을 달성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오늘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지겠는데요. 하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여전히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서부와 광주, 전북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에도 밤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영서 중북부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륙 곳곳에서는 서리가, 강원도에서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 18도, 부산 21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올가을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